강만수 우리 전 산업은행 회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재직 기간이 2011년 3월에서 2013년 4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재직 기간을 보면 이게 대우조선 분식회계가 발생하기 직전까지 재직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때 보면 이제 산업은행 재무 상태를 보니까 주로 2013년 하반기부터 급격히 악화돼서 한 600%대를 유지하던 부채 비율이 800%대로 이제 2014년부터는 껑충 뛰고 이렇게 심각한 상태로 돌입을 하는데 어떻게 재직하시고 퇴임을 하자마자 이렇게 되는 거는 무슨 이유가 있나요? 예, 뭐 제가 정확한 이유는 그때 모릅니다만은 당초에 그때 제가 재직 시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월스트리트 조선업 전문가들이 조선 산업에 대한 평가를 보면 소위 슈퍼 사이클 아주 이 초호황을 예언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최악의 케이스도 예언하는 케이스가 있었는데, 실제 결과는 2014년, 5년 이 결과는 최악의 경우보다도 더 나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대우조선도 그랬고 우리 산업은행에서도 이렇게 급격히 악화되리라는 것을 예상을 그 당시는 하지를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강 회장님께서 취임하시던 2011년 당시 조선업의 업황은 그거보단 더 나았었나요? 예, 그때는 뭐 크게 매년 140억 불 정도의 수주를 유지할 정도로 뭐 크게 나쁘지도 않았고, 재무지표로 보고 위기를 인식할 만한 그때 산업은행에서도 뭐 그 정도의 능력도 없었고, 또 대우조선도 그랬고, 또 세계적인 전문가들도 이견이 슈퍼 사이클이 올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만큼 이견이 많이 갈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이런 사태가 오리라는 것을 확실히 얘기는 못했습니다. 근데 사실 2008년에 보면 이미 미국발 금융위기 때문에 전 세계의 경제가 침체 국면으로 돌입을 했고, 그래서 물동량이 줄지 않았습니까? 네. 물동량이 주니까 해운사들이 선박 수주를 줄였잖아요. 네. 조선소들은 선박 수주가 당장 줄면 한 2, 3년 동안 일감이 없기 때문에 찾아나신 새로운 일거리가 이제 해양 플랜트였는데, 그 해양 플랜트에 막 뛰어들고 할 때는 이미 여러 가지 위기나 이런 게 감지되지는 않았나요? 예, 그때도 이 해운업도 조선 수주가 보통 4, 5년 사이클을 옛날에 과거 보면 이렇게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이클을 봐서 회복이 될 것이다. 아까 우리 현직에 계시는 우리 정성립 사장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 미래에 대한 예측에 대해서, 그래서 과거의 사이클을 보고 그렇게 예측한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모두 다 이견 일치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대우조선도 여기에 뛰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 회장님께서는 관리 대상이었던 대우조선에 대해서는 이 해양 플랜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셨으며, 대우조선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예, 그때 경영 문제가 2010년 제가 가기 전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많이 되고, 또 2011년도도 또 연이어 논란이 됐기 때문에 법률상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계약 형태로 경영 컨설팅 500페이지가 되는 아주 경영 전반에 대한 그런 컨설팅 보고서를 만들어서 대우조선 보고 앞으로 이렇게 경영을 개선을 해라. 이제 그런 지시를 이제 했는데, 그러나 그 이외에 대해서는 그때까지 아직 이렇게 조선이 급격히 나빠지리라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누구도 정확히 인식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정부가 구조조정을 마이크가 안 나오네요. 시간이 안 되는데. 네. 정부가 마이크가 안 나오는데 시간 가능하시나요? 시간 아까 1분 30초로 다시 돌려주십시오. 지금 정부는 구조조정을 추진한다고 연일 언론에 보도가 되지만 실상은 구조조정만 안 한다, 이런 시중에 농담이 유행할 정도로 지금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경쟁력이 없는 좀비 기업은 연명을 시킬 게 아니다. 연명론, 국민 혈세 이거 자꾸 들이붓는 거 이거 안 되겠다, 이런 비판이 많습니다.
사실 IMF 직후에 대우그룹을 정리할 때 그때 대우조선을 일부 경쟁력이 있고 중요한 방산이나 이렇게 몇 개만 민간 부분에 정리를 가져가게 한다든지 하고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때 관료들이 자기들 퇴직자리 보전하느라고 이걸 살려두고 여기에 계속 국민 혈세를 붓고 있는 게 문제다. 이런 시각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다면 산업은행 회장으로 계실 때 그런 부분에 노력을 왜 안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산업은행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상황 인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제가 이 의원님께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공직에 재무부의 실무국장 할 때부터 항상 느낀 것은 이 구조조정에 대한 원칙이 쉽게 얘기하면 시장 주도로 할 거냐 정부 주도로 할 거냐 이 원칙이 확립이 안 돼가지고 계속 혼란을 겪어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한진해운의 예를 들어본다 그러면 지금 시장 주도의 원칙에 따라서 뭐 채권은행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한다 그러면 위험 부담이 뭐냐면 대량 해고를 각오를 해야 되고 또 지금 물류 대량 같은 이런 부작용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어떨 때는 문제가 되면 정부 주도를 했는데 정부 주도를 하게 되면 대량 공자금이 필요하고 이런 식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한진해운의 경우도 옛날에 이 북유럽 그다음에 미국이 어려웠을 때 구조조정하는 예를 들면 아주 쉽게 이야기를 드리면 그 법정관리 신청일 이후에 대해서 정부가 대외 지급 보증을 선언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그렇게 해서 정산을 해서 대우조선의 주식은 전량 소각을 해서 정부 소유로 만들고 그런 방식에 의하면 이 문제도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러나 국민적인 합의가 정부 주도에 대해서 아직 부정적인 의견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한진해운 이런 데 대해서 아까도 안보상에 옛날부터 안보상에 필요한 선봉량이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한진해운은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서 어떤 경우도 죽여서는 안 되는 회사인 겁니다. 이럴 때는 정부 주도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그 법정관리 이후에 모든 대외 지급 보증을 한다 그러면 국내 은행뿐만 아니라 해외 은행도 얼마든지 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왜 그러면 그렇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느냐. 그거는 거기에 대한 원칙이 누구도 지금 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기로 해서 이 청문회에서 그런 원칙을 한진 케이스에 대해서 그런 원칙을 정해서 정부가 지급 보증 동의안을 제출하고 국회가 승인한다 그러면 이거는 아주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산업은행에 있을 때도 케이스별로 어떤 거는 뭐 서별관회에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그런 원칙이 확립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계기를 해서 그런 원칙이 확립되는 그게 된다면 앞으로 구조조정은 아주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저희 경험을 이야기 드립니다. 네, 이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재 의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